대한민국 여권만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모두를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유일한 여권인가요? 저는 한국 여권이 부러워요. 너무 예쁘죠? 왜 한국만이 중국에 비자 없이 갈 수 있죠? 미국인, 캐나다, 영국인은 안 되는데. 한국 여권은 VIP 패스 같군요. 여러분, 2025년 헨리 패스포트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 여권은 일본과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하며 무려 190개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의 자유를 상징하는 이 강력한 여권, 그리고 비자 정책 차이까지. 예를 들어 한국 여권 소지자는 중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지만 일본 여권은 복잡한 비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의 해외여행 비율은 무려 55.5%에 달해 중국 7%와 일본 7.7%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치가 증명하는 것은 바로 한국 여권의 압도적인 여행 파워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 강력한 여권의 힘과 자유를 체험한 한미국 외교관의 이야기입니다. 매튜는 15년간 80개국 이상을 누비며 미국 여권의 특권에 누려왔는데요. 그러나 서울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가진 통역사 수진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는데요. 결국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한 매튜의 충격적인 변신은 전 세계 네티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온라인과 뉴스 속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 여권의 힘과 매튜의 파격적인 여정,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 여권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미국의 외교관으로 80개가 넘는 나라를 다니면서 일했거든요. 제 이름은 매튜고요. 세계 문제와 국제 협력에 관한 회의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은 비슷했어요. 그 주에 묵고 있던 호텔에서 일어나서 깔끔한 정장을 입고 여권을 챙긴 다음 중요한 회의로 향하고 있었죠. 그 파란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게는 마치 세계 어디든 문을 열 수 있는 마법의 열쇠 같았거든요. 모든 것을 미국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국식이 보통 최고라고 믿고 있었죠. 한국에 대해 생각할 때는 사실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서울에 출장으로 2번 방문했지만 회의실과 호텔 로비 너머를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한국은 그저 중국과 일본의 그림자 아래 사는 작은 나라, 규칙을 너무 많이 따르고 자유가 부족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제 아파트는 여행에서 가져온 기념품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태국에서 가져온 작은 나무 코끼리, 과테말라의 알록달록한 바구니, 모로코의 정교한 찻잔 세트까지. 하지만 이것들은 그저 물건일 뿐이었죠. 여권에 도장 찍듯이 장소를 모으기만 했지 정작 그곳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제 삶을 부러워했어요. 정말 운이 좋다면서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사실은 많은 곳을 보면서도 진정으로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마치 유령처럼 나라들을 스쳐 지나갔고 항상 분리되어 있었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상사가 서울에서 또 다른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일정표에 추가했어요. 또 다른 여행, 또 다른 호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또 다른 회의실일 뿐이었죠. 수백 번도 더 해봤던 사람처럼 효율적으로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한국 경제정책에 관한 브리핑 문서를 대충 흘러보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딴 데로 흐르면서 글자들이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미국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죠. 이 일상적인 출장이 세상과 그 안에서의 제 위치에 대한 모든 생각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미국 여권이 무겁고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건 제 정체성이자 안전 세상에서의 지위였죠. 언젠가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회의실은 제가 15년 동안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봐온 다른 모든 회의 공간과 똑같아 보였어요. 유자 모양으로 배치된 긴 테이블들, 각 자리마다 놓여있던 생수병들, 그리고 구석에 세워져 있던 여러 나라의 국기들이 있었죠. 저는 공책과 펜을 들고 자리에 앉아 무역협정과 경제, 파트너십에 관한 또 다른 지루한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 방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국 대표단의 통역사였는데 단정한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을 때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아이디어를 한국어에서 영어로 또 영어에서 한국어로 옮기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뚜렷했습니다. 단순히 단어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에는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던 의미와 감정, 문화적 뉘앙스까지 담아내고 있었어요. 짧은 휴식 시간에 저는 이해하지 못한 한국어 표현에 대해 물어보려고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설명해 주었죠. 우리는 겨우 5분 정도 이야기했지만 그녀의 친절함과 지성에 관한 무언가가 회의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주머니 속에 있던 그녀의 명함을 발견했어요. 충동적으로 도움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죠.
그녀는 금방 답장을 보내왔고 곧 우리는 일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다가 우리 나라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화상통화까지 하게 되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통해 수지는 진짜 한국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분주한 서울의 시장을 걸으며 길거리 음식과 수공예품들을 설명해 주었죠. 고궁과 현대적인 쇼핑 지역도 방문하면서 옛것과 새것이 어떻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나란히 존재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 전쟁 후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어떻게 불과 몇십 년 만에 가장 선진적인 경제 중 하나로 변모했는지 알려주었죠. 또 정깊은 형태의 배려이나 눈치 상황을 읽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같은 한국적 개념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화상통화를 할 때마다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딱딱하고 규칙에 얽매인 사회가 아니었어요. 깊은 전통과 빠른 혁신, 공동체 정신과 개인의 창의성이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통화를 마치려는 순간 수진이 간단한 질문을 했어요. 언젠가 제대로 한국을 방문해 보는 건 어때요? 일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보기 위해서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한국 문화, 언어, 역사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아보고 있었죠. 외교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더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뭔가가 제가 너무 가볍게 무시했던 이 나라로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호텔 창문 밖으로 해가 뜰 무렵 수진의 질문이 제 안에서 뭔가를 깨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랜 외교 여행에서도 채워지지 않았던 호기심과 연결에 대한 갈망이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새로운 정체성을 향한 제 여정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진과의 우정이 깊어질수록 이상한 질문이 자꾸 제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어요. 내가 한국인이 된다면 어떨까? 처음에는 스스로를 보며 웃었죠.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저 매튜가 15년 동안 미국 외교관으로 일해온 제가 국적을 바꾸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회의에도 따라오고 식사 중에도 함께 있고 밤에는 잠도 못 이루게 하고 있었죠. 억누르려고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제 마음속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왔을 때 상사가 제게 뭔가 달라진 점을 눈치챘어요. 회의 중에 집중하지 못하고 서울에서 온 메시지가 있나 휴대폰을 확인하고 점심시간에는 한국 역사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서울 출장 이후로 뭔가 달라진 것 같군요. 어느 날 그의 사무실에서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함께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언젠가 한국 시민이 되고 싶다는 미친 생각에 대해 그에게 말했어요. 그가 웃거나 혼란스러워할 거라고 예상했죠. 대신 그의 표정은 심각해졌어요. 매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당신의 경력이에요. 당신은 미국을 대표하기 위해 평생을 일해왔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물론 그의 말이 맞았어요. 통계는 명확했죠. 제 미국 여권으로 185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건 권력과 특권 기회를 의미하고 있었어요. 그걸 포기한다는 건 직업적인 자살과 다름없었죠. 그 주말 보스턴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분들의 반응은 더 안 좋았습니다. 제 생각을 말했을 때 아버지는 말문이 막히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몸이 괜찮은지 물으셨고요. 부모님은 제 뿌리 명문 미국 대학에서의 교육, 그리고 제가 외교 서비스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자부심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시기일 뿐이야,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휴가가 필요한 거 아닐까? 친구들도 별로 지지해주지 않았어요. 몇몇은 제가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제안했고, 다른 친구들은 제가 단순히 사랑에 빠졌다며 수진에 대한 감정을 한국에 대한 감정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몇몇은 웃으며 몇 달 안에 이미 친 생각을 모두 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조언을 따르려고 노력했어요. 바쁘게 지내기 위해 추가 업무를 받아들이고 있었죠. 일정을 핑계로 수진과의 화상통화를 건너뛰기도 했고요. 한동안은 그 생각이 지나갔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밤에 제 아파트에 혼자 있을 때 방문했지만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나라들에서 가져온 기념품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 질문이 다시 돌아왔어요. 선반 위의 이 물건들은 그저 물건일 뿐이었죠. 멀리서 보았던 장소들의 예쁜 기념품들이었어요. 모든 여행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채로 있었던 거죠. 항상 세상을 바라보는 미국인으로만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미국 여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저를 정의해왔죠. 정말로 그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제 경력을? 제 정체성을? 그 생각은 저를 두렵게 했어요.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연결에 대한, 변화에 대한, 덜 평범한 삶에 대한 갈망이었죠.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수진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3통 있었어요. 의심과 욕망이 내면에서 싸우는 동안 제 손가락은 통화 버튼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수진의 전화를 몇 주 동안 피한 후 마침내 전화를 받았어요.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제 미친 생각을 그녀에게 말할 때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녀가 웃거나 제가 바보 같다고 말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화면 속 그녀의 얼굴은 진지하고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국적을 바꾸는 일은 옷을 바꾸는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것 중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수지는 제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화상통화는 친근한 대화에서 체계적인 수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녀는 한국어 책과 역사 교재, 심지어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한국 과자 꾸러미까지 보내주었죠. 제가 발음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인내심을 갖고 대해주었고 부담을 느낄 때면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었어요. 한국인의 사고방식은 미국인의 사고방식과 달라요. 그녀가 어느 수업 중에 설명했어요. 미국인들은 개인을 먼저 중요시하죠. 한국인들은 집단, 공동체, 가족을 생각해요.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당신에게 어려울 거예요. 저는 매일 몇 시간씩 한국어 글자 쓰기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낯선 기호들이 제 펜 아래에서 천천히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아침에 준비할 때는 한국 뉴스를 듣고 있었고 밤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문장을 반복해서 따라 말했어요. 이웃들은 아마 제가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수지는 귀화 시험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요. 한국어 실력과 한국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명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죠. 보스턴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어떻게 한국인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신청하기로 한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있는 신청서를 바라보며 책상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걸 제출하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과정이 시작될 거였어요. 오랫동안 저를 정의해온 파란 여권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게 될 거였죠. 그것 없이 저는 무엇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제 손가락은 제출 버튼 위에서 멈추고 있었어요. 제가 실수를 하고 있다고 말한 모든 사람들, 상사, 부모님, 친구들을 생각했죠. 그리고 수진과 그녀가 보여준 한국,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고 클릭했어요. 다음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회사에 휴직계를 냈어요. 매일 언어 연습, 공부 시간, 문화 몰입으로 가득 차 있었죠. 워싱턴에서 작은 한국인 커뮤니티를 찾아 대화 연습을 도와주었어요. 그들은 제 결심에 당황하면서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귀화 인터뷰 날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어요. 새 정장을 입고 서류 폴더를 들고 있었죠. 한국 대사관에 들어서자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인터뷰는 완전히 한국어로 진행되었는데 그 자체로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몇몇 대답에서 더듬거렸지만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제 진심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3주 후 모든 것을 바꾸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 신청이 승인되었다고 했어요. 한국 시민이 될 자격이 생겼죠. 이제 딱 한 가지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공식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인으로서의 마지막 날, 저는 아파트에 서서 파란 여권을 마지막으로 한 번 들고 있었어요. 전 세계 나라들의 도장이 찍힌 페이지들을 넘겨보고 있었죠. 그 안에는 제 인생 여정 전체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하려는 일의 크기를 실감하자 눈물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국 여권을 들고 정부기관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것 없이 나왔죠. 그 자리에는 제 새로운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가 있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2주 내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단지 서류를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 새로운 정체성,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으로 가는 문턱을 넘고 있었죠.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짙은 남색 한국 여권을 손에 쥐었을 때 정말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겉모습은 예전 미국 여권과 비슷했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죠. 2025년 헨리 여권 지수에 따르면 이 작은 책자로 비자 없이 190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일본과 같은 순위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여권이었던 거죠. 이걸 알게 됐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새 여권을 가지고 첫 여행을 떠났는데 국제 비즈니스 회의를 위해 독일로 갔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죠. 입국 심사관이 제 여권을 보고 저를 보고 다시 여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 시민이신가요? 그가 제 외모에 명백히 놀라며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어로 대답한 뒤 영어로 전환했죠.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한국 여권 소지자를 위한 특별줄로 안내해 주었어요. 한국인들만을 위한 별도의 더 빠른 통로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호텔에서는 매니저가 제 등록 정보를 보고 특별한 예우로 맞이해 주었어요. 저희는 항상 한국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규칙을 잘 따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든요. 추가 서류 작업 없이 체크인을 진행해 드릴게요. 여행 내내 비슷한 반응들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제가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죠. 폴란드에서 온 한 사업가는 저에게 직접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항상 약속을 지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 완전히 존중하죠. 그건 다른 몇몇 나라들과는 다른 점이에요. 이런 경험들 때문에 한국이 왜 이렇게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흥미로운 통계를 알게 되었는데 한국인의 약 55%가 해외여행을 하는 반면 일본과 중국 시민들은 약 7%에 불과하다고 해요. 한국은 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여행하며 전 세계적으로 강한 평판을 쌓아왔던 거죠. 한편 제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었어요. 인터넷 포럼과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한국인이 된 미국 외교관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죠. 댓글들은 놀라움과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 미국 여권을 한국 여권으로 포기하는 거지? 한국에는 미국에 없는 게 뭐가 있길래? 이 사람은 미쳤거나 정말 사랑에 빠진 거야. 유럽과 아시아의 뉴스 웹사이트들이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한 나라의 여권이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단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수뿐만 아니라 그것이 얻는 존중과 신뢰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마다 새로운 정체성에 더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느낌은 항상 서울로 돌아올 때였죠. 인천공항에 착륙해서 한국 여권을 보여주고 한국어로 어서오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소속감이 채워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과 함께 서울 중심부의 청계천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물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고 가족들이 산책로를 따라 거닐고 있었죠. 근처에서는 거리 음악가들이 전통 한국 노래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순간 제 여정이 사실 여권이나 비자 면제 국가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제 자리를 찾는 것에 관한 거였죠. 한국 여권을 손에 들고 수진에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 서류가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가치와 이제 소속된 공동체의 증거예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을 뿐이었죠. 우리는 계속해서 개울을 따라 걸었어요. 도시의 저녁을 즐기는 두 한국인으로서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었어요. 조화, 공동체, 소속감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제 여정은 국적뿐만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까지 변화시켰어요. 파란 미국 여권은 세계의 많은 곳으로 저를 데려갔지만 짙은 남색 한국 여권은 마침내 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